자, 이제 남북전쟁을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전에 말을 했듯이 처음에 이제 미국을 구성을 할 때 남부 버지니아의 어 남부 버지니아의 이제 주권 강화주와 연방 중심으로 좀 뭉쳐야 된다는 북부의 공업지대가 이렇게 대립을 해왔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1812년에 미영 전쟁에서 북부 쪽은 아예 영국 편을 들었고 이게 쓸데없는 전쟁이다 했지만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방당은 그냥 와해가 되어버립니다. 민주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앤드류 잭슨, 그 전쟁 영웅이었던 앤드류 잭슨이 나와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의 미국이다라는 개념이 시작이 된 거예요. 대중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국민국가라는 느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1800년대부터 북부의 노예, 이제 청교도도 처음에는 노예를 썼어요. 근데 1800년대쯤 되면 이제 모두 이제 북부에서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남부와 대단히 대립을 하다가 결국에는 터진 게 남북전쟁이에요. 거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전체의 덩치가 이 정도 되는데 이제 지역을 좀 나눠야 되는데, 예전에 서부라 불리던 건 이제 미드웨스트, 중부가 되었고요. 진짜 서부는 여기 너머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남부, 그리고 여기 북동부, 예전에 북부라 불리던 건 이제 북동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혼자서 툭 튀어나와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혼자서 툭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에. 다른 쪽은 전부 중부 쪽에 저쪽에 다 섞여 있는데 여기는 혼자 툭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피해 캔자스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노예주, 위쪽이 이제 자유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부교회가 남부 성공회보다 도덕적 우월감의 정당성을 가지는 게 노예제에 관련된 건데,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요 맨 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노예제에 반대해온 개신교파들이 있어요. 페이커교와 감리교라 불리는 이쪽 계통입니다. 침례교의 경우에는 북부와 남부로 분열했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남부라고 해서 모두 다 성공회를 믿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귀족들은 대다수가 성공회를 믿었지만은, 그 캐벌리어들은 성공회를 믿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개신교 교파와 카톨릭과 이런 것들이 섞인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부에서는 이제 주로 복음주의 운동, 그러니까 대각성 운동이 1800년대쯤 나오고 난 이후부터 어느 정도 개신교가 좀 더 퍼지고 북부 전체에서는 저기 노예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문제를 생각해가지고 이거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그게 됩니까? 이제 자기 지역에 따라서 막 싸우는 거지. 그래서 켄터키 출신이지만 북부 일리노이에서 자란 링컨은 노예제 폐지에 거의 모든 걸 바칩니다. 그래서 타협은 끝나고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때는 버지니아 자체도 이제 그거 노예를 찬성해야지 노예를 반대해야지 이렇게 분열을 해요. 즉 남부도 이제 다양한 개신교인들이 있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남부 자체는 여전히 로마 그리스 시대를 본받으려고 하고 노예제가 가장 선진적인 제도라고 여겼는데, 사회제도 정치제도의 최종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이상한 발전 방향이 없다, 이게 최종점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는 상당수 변하지 않는 최종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남부가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편지 같은 거 보면 이건 신성한 가정제도, 이건 바꿔 생각하면 빅토리아 여왕의 이제 도덕관, 가정 도덕관처럼 하나의 가정제도처럼 여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종교적 신성함이자 도덕관이었고 생활 필수적이라고 여긴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가정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혼수이자 필수품이며 실용을 넘어서 도덕적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걸 도덕적이라고, 노예제를 도덕적이라고 여기는 건 어떤 노예제도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바꿔서 현대식으로 보면은 유교 문화권에서 나이가 들어 내가 윗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그것만으로 힘을 가지게 되는데, 권력의 그래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함부로 이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권력을 취득했을 때 그 편함을 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내가 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스스로 망쳐지고 있다라는 걸 과연 자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남부 사람들은 이게 신성한 가정제도, 도덕적이라고 여겼고, 동시에 그건 어떤 노예제도든 다 비슷합니다. 남부연합, 이제 버지니아주가 남부에 합류하면서 남부연합에 로버트 E 장군이 이제 합류를 했죠. 그래서 노예제도의 언제나 문제는 주인과 노예 둘 다 타락시켜요. 그래서 북부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면서 계약 노동자가 노예보다 훨씬 싸게 먹히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똑같아요. 옳고 그름의 프레임으로 나눠 싸웠고 각자의 세계관에선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덕은 북부 교회적 가르침인데 요거는 제가 맨 밑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도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도 기대한 금융가 산업가들이 있었는데 단순히 이제 돈 때문에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 종교적 고리에 맞아서 뭐 도덕적 관점에 맞아서 이렇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주장도 했고 많은 시련도 겪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도 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래저래 따지긴 했지만 결국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도덕적 명분, 북부 교회적 가르침인데 본래 청교도도 노예무역하고 그랬어요. 근데 퀘이커교의 영향으로 1700년대부터 점차 노예제 반대를 가집니다. 이게 거의 최초예요. 퀘이커교가. 그리고 1800년대에 이제 개신교들이 어느 정도 그 확장이 늦어지니까 대각성 운동이란 걸 합니다. 그러면서 노예제를 죄악시합니다. 이 대각성 운동의 영향이 우리의 지금 현대를 구성하는데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민주주의와 평등 사상의 확산이 이걸로 시작이 됩니다. 즉 종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평등 사상이. 그리고 민주주의가. 왜? 이것들은 원래 영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사회운동을 종교적 정당화, 열심히 사회운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게 노예제 폐지, 그리고 여성 권리 향상입니다. 원래부터 청교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받은 여성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노예제 폐지와 금주, 이런 사회운동을 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금주법까지 넘어가요. 그리고 교육개혁, 가난한 아동을 위한 공립학교가 여기서 만들어요. 원래 하버드를 만들던 게 이제는 가난한 아동을 위한 공립학교, 그리고 여성교육, 문맹률 퇴치, 이게 전쟁 시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는 기계 사용법을 익힐 수 있고,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 총기 사용법을 익힐 수 있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도 러시아군의 문제점인데 이게 사실 총기 수리를 할 줄 모르니까 문맹이라 가지고 이거 총기 수리 매뉴얼 보고 매뉴얼 이거 모르겠는데 그럼 총을 버려요. 그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이 강해진 데 대단히 도움이 됐고 우리 현대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거의 여기 기반으로 해서 영향이 미치고 퍼지고, 그리고 이거 덕분에 미국 자체가 또 이제 가장 먼저 국민국가 대중민주주의로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영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2차 대각성 운동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건 대부분 저기 2차 대각성에서 영향을 받아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개신교적인 가치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익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회운동 하다가 남부인들의 분노를 크게 당한 사람도 있고, 링컨이 암살당한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그 버지니아의 그 폭군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똑같이 링컨이 그렇게 암살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평등과 민주주의는 그 영적 평등에서 기반합니다. 뭐 물리적 평등이 아니라 마르크스는 유물론자라 가지고 물리적 평등을 추구해요. 그러나 인격에는 차이가 없다. 이런 영적 평등에서 기반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좀 더 확장이 되었죠. 그리고 요때 감정적 신앙 체험을 도입하면서 이제 우리는 너무 감정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대중적인 접근을 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재부흥 운동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종교가 사회운동에 개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건 북부에서 이루어졌고 그게 북부의 자유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도덕적인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남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세속적이면서 이성을 중시하고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고전적 자유주의,
그런데 여기는 농본이고 노예를 추구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거의 종교적인 대립에 아주 크게 대립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리고 실용적 명분도 있었습니다. 자유노동. 북부는 산업화를 바랬고요. 그러기 위해선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제조업의 근본적인 특징인데 제조업은 저임금 노동이 필요해요. 화폐 가치가 차라리 올라갈지언정 저임금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남부의 저임금 노동자로 흑인들을 흡수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실행 가능성.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북부가 점점 강해지면서 원래부터 인구가 많았던 곳이 이제 점점 산업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정치적 경제적인 영향이 점점 커집니다. 북부 쪽에 인구가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 쪽 인구가 훨씬 급속도로 증가를 하는데, 당연히 솔직히 농본 지역, 폐쇄적 지역, 이런 폐쇄적 신분사의 지역보다 당연히 북부에 있는 도시화나 이런 기회가 있는 곳이 더 많이 인구가 증가하겠죠. 거기다 대부분 엔지니어들이나 상인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 인구 차이는 당연히 비례적으로 북부와 상원과 하원에 더 많은 영향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신규주는 자유주에 좀 더 많이 가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북부의 철도라든지 운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공산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북부는 산업화가 시작되고 제조금융업이 발전합니다. 즉 점점점 자수성가의 장소가 북부로 축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거는 경제적으로 항상 자주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래 6.25 때 수비를 하던 장소가 경상도였기 때문에 경상도에 제조업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24시간 안에 빠르게 그 전략물자 생산으로 체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종의 전략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몰려 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뀝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역을 가진 쪽이 전라남도 쪽이 산업에선 약하지만 서비스업에선 좀 더 영향을 더 많이 미쳤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서울권 지역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들이 서울권 지역을 잡기 시작한 게 지금이죠. 그리고 제조업을 중시하던 곳은 그런 IT나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원래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전에는 컬러 TV,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와이파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써야 되고 아이폰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도 통신사에 관련된 그런 규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권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개방적인가의 영향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보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에 대한 영향력과 주도권을 잃고 그냥 이전의 제조 그대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경향이 커요. 그래서 기껏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해봐도 고단위 서비스업, 예를 들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이거 바이오 제조하는 곳조차도 송도에 있지만은 여전히 그쪽 자체도 지금 현재 진보 지지형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되게 큽니다. 뒤처진 거죠, 결론은.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북부는 산업화가 시작되었고 제조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중심으로 중립주들은 이쪽 북부 쪽으로 자꾸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확장하고 있던 서부는 대부분 연방, 즉 북부를 지지했습니다. 즉 남북전쟁은 종교적 가치관이자 경제적 주도권 싸움이자 정치적 영향력 싸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북부가 이겼죠. 남부의 경제는 그때부터 붕괴돼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900년대 정도쯤, 1856년에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이때 붕괴된 걸로 1900년대 정도 되면 여전히 농촌 사회였기 때문에 1900년대 정도 됐을 때 남부의 GDP가 이제 다른 지역보다 한 40% 정도 낮은 수준? 요 정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사실 지금도 미국의 특정 지역은 아동 노동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못 사는 지역이 있기도 해요. 미국은 여러 국가들의 공동체니까, 연합체니까. 그래서 폐쇄적 수직적 신분 제도가 있던 지역이 붕괴되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 경제로 변화하면서 미국의 산업혁명을 가속화시켰지만은 그것들이 서부와 북부 이런 쪽으로 주로 영향을 줬죠. 그리고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노예들은 흑인 교회를 중심으로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광고를 많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의 가족을 찾기 위해서인데 이거 대부분 실패했어요. 만나기도 힘들지만 이제 예를 들어 이거 팔려간 딸을 찾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1910년대까지 지속되었지만은 재결합 시도는 대체로 실패했고 전 노예였던 대부분 사람들은 결코 가족과 재결합하지 못했다. 재결합해도 실패했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는 언제쯤 이주했느냐? 1920년대 정도 되니까 이때부터 대이주를 시작을 합니다. 흑인들이. 즉 그 이전에 흑인들은 일부만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남부의 경제는 소작농 경제가 되었고 1900년대까지 못 사는 곳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2등 시민으로 전락했다는 이제 자격지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되었죠. 여전히 그러나 흑인들에게 제도는 억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겠는데 남부는 분명 자산가로 시작을 했어요. 자산가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리스 로마 시대를 추구한다는 명분과 최종점, 심지어 미국을 구축하고 미영 전쟁에 이겨서 주도권을 잡은 것도 남부예요. 그렇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를 추구한다는 명분과 최종점, 이걸 자신의 편함으로 스스로 함정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낮은 정신 문명으로 낮은 물질 문명이 이어졌어요. 즉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정체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발전 없는 이들은 결국 모든 걸 잃어버렸고 카발리에드의 삶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남부 전체가 몰락했습니다. 버지니아 왕조는 이제 흔적도 없고 2등 시민이 되었고 가장 못 사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예제도의 도덕적인 척하는 것과 최근 대한민국 민주주의 거리면서 청년들을 착취하려는 이 40대 50대의 세태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뭘 바라는데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지를 하는데? 분배. 그래서 네가 바란 분배가 이 인플레이션, 우민한 인플레이션이고 이거야? 그러네, 그건 여전히 잘못되었다. 상대 반보수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뭐 편향이죠. 인간은 어차피 스스로 함정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자꾸 그걸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하면 못 바꿉니다. 개입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쪽은 분배를 바라는데 나는 계속 여기가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고 잘 성장하길 바래. 이 시장이 크길 바래.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 희생을 해. 그럼 계속 여기는 쓰는 사람, 여기는 계속 버는 사람, 이렇게 갈리게 돼요.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곳에 뻗어야 됩니다. 북부가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에 폐쇄적인 곳을 벗어나서 북부에 간 사람들이 더 잘 산 것처럼 더 폐쇄적인 곳을 벗어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제가 매년 하는 정보 처리 기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저는 이제 솔직히 개인이 알아보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올해 IT 예산이 어떻게 나오고 그다음에 C레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크로스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서포트를 하는 게 주요 저희 쪽에 이제 일이죠. 코칭 같은.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정치란 당연한 것을 알지 못하게 가리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 말이 있어요. 우민한 인플레이션.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그대로 치르게끔 하면 됩니다. 근데 마치 자신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대한민국이니 민주주의니 자유니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한국이 자유주의정에 그대로 있길 바라거든요. 하지만 그게 대중이 그렇게 원하면 제가 저항을 해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퀀트가 나온 배경이 그겁니다. 워렌 버핏처럼 가치 투자를 하자고 하니까 가치 투자를 하면은 남들이 그 가치를 알아봐 주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게 안 되면은 나는 내가 스스로 가치를 만들거나, 근데 나는 그럴 힘도 없다. 그래서 아예 숫자로만 본다. 감정을 다 뺀다. 그런 것들이 퀀트에서 적용된 것들이거든요. 다리를 뻗을 곳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상황이 돌아가는 현재에 대해서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미래에 대해서 신뢰를 하거나 과거에 대해서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는 목적이 정치입니다. 우민화시키는 것들. 그래서 저항의식과 야망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깎여 나가게 되면 애초에 깎일 만한 선택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가장 좋은 말을 최근에 들은 게 있어요. 그 유튜브를 보다가 악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해서도 그 악마의 유혹을 피하는 게 훨씬 더 쉽다. 굳이 악마와 같이 있을 이유는 없다. 그런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돈을 추구하지 마라. 천민자본주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개념이며 노예제도에서 이야기하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남북 카발리에들이 주로 이야기하던 이야기들이고 자본가들을 굉장히 우습게 봤거든요. 나쁘게 봤거든요. 이런 제퍼슨의 시선과 같습니다. 즉 낮은 정신 문명이란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세상은 직업 소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꿔왔고 그렇게 추구해서 성공한 것은 당신이 위대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실히 일해서 자수성가해서 잭슨이나 링컨처럼 되면 그건 가장 도덕적인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추구하십시오. 단지 돈을 번 다음에 돈만 추구하면 재미가 없을 뿐인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과 돈을 챙기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수 있냐, 인격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신나는 인생을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있고 일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캐벌리어들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마십시오. 노예제도에서나 하는 소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 왜? 노예가 빠져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저런 캐벌리어 같은 최종점이라고 믿는 정체된 사고가 있을 때 낮은 물질 문명까지 같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높은 물질 문명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거는 높은 정신 문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함은 여러분들을 갉아먹어 망칩니다. 그래서 정체되면 남부처럼 몰락한다. 앤드류 잭슨이 유언 때 이 말을 했어요. 변화에 대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다음 변화에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게 맞았던 겁니다.